네, 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3분의 2 정도는 지난주에 뵀던 분들 같고, 이번 주에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1번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 손 한번 들어, 예. 생각보다 더 적네요. 2분밖에 안 계시네요. 한국 현대사가 초래한 결과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국 현대문학은 언제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글쓰기로 이루어진 문학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80년대에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 그러면은 부끄러움이다. 죽은 자들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이런 얘기야 워낙 유명한 얘기지만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강점기부터 심지어 쭉 내려오면 중요한 작품들, 중요한 작가들의 글쓰기의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뭐냐? 그건 역시 다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죄책감에서 이어지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감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서론을 말씀드린 게 지난주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80년대 세대 그리고 조금 뒷세대까지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감정이었다면 그래서 성별과 지역과 계급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다면 어떤 집단적 주체가 형성이 됐다면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좀 다르죠. 네. 시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릅니다. 과연 우리라는 게 있기는 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는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전체화, 차이를 없애는 그런 효과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는 던져야 될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럼 지금 세대들은, 특히 청년 세대들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삐적삐적 썼던 짧은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하나의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재난시대의 감정과 우리의 재구성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키워드가 억압, 독재, 탄압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말이 재난이라는 것이죠. 재난이라고 하면은 다들 지금 코로나를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새 자꾸 코로나를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게 다 좋았던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일상을 회복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자꾸 생기잖아, 우리한테.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세상이 살기 좋았던 세상이 아니었죠. 이 재난 이전에는 재난이 아닌 시대였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재난이었다. 라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발상은 누구한테 제가 배웠냐면 이분인데요. 리베카 솔릿이라는 저자인데 최근에 페미니즘이 좀 화제가 되면서 담론의 중심이 되면서 많이 각광받는 저자 중에 하나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재난에 대한 책이 있어요.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인데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지속 중인 재난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시작과 끝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폭우가 내렸고 침수가 됐고 물이 빠지고 뭐 복구가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리베카 솔릿의 통찰에 따르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너무 먼 시작이 있고 너무 까마득한 끝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사실상 언제나 지속 중인 그런 재난이 있다면 그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만 리베카 솔릿은 이걸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왜 안 망하고 있냐? 애가 뭘 흘리고 다니면은 그걸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어머니처럼 아버지도 치우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어머니가 치우죠. 어머니처럼 반자본주의적인 운동, 실천 이런 것들이 혹은 제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아니면 예전에 망했을 거다. 이게 말이에요. 여하튼 지금은 계속 재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뭐 그럼 자본주의가 언제나 재난이었다라고 하면 뭐 그 말도 맞지만 좀 시대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냐? 자본주의도 단계가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는 언제 시작된 자본주의냐? 한 40년 전, 1980년 정도를 기점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재난을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거를 다 시장 논리에 맡기는 그런 이념이죠. 언제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인위적으로 뭘 개입하고 조정하고 하면은 오히려 다 해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이고 옛날에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던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시장에 손대지 마라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손대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시장화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후에 보통 철학에서 뭐 생활세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영역까지도 전부 다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가 다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시장 논리가 아닌 논리를 얘기하면 다들 저게 무슨 황당하고 유토피아적인 소리를 하느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게 다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뭐 제 직장인 대학만 해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교수처럼 좋은 직업이 없었다고 선배 교수님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수치화되고요. 다 등급 매기고요. 등급에 따라서 월급도 차등을 해서 주고요. 학과가 조금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폐과시켜버리고요. 이게 전부 다 시장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전공 교수들이 인문학은 수요가 부족해도 언제나 이 한 사회의 근간이다라는 얘기 해봤자 조롱밖에 안 당해요. 교수회 이런 데 가면. 근데 지금 저만 해도 신자유주의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자유주의였기 때문에 이게 아닌 세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 이를테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수용소의 비유를 한다면은 태어날 때 이미 수용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용소 밖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청년 세대입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재난, 40년, 최소 40년 동안 지속 중인 이 재난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영화 두 편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실 만한 영화인데요.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조커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 캐릭터는 지워져 있죠, 지금. 저기 무슨, 해외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포스터라고 누가 장난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주인공을 다 지워놨어요. 밑에 옆 오른쪽에 기생충인데 저기도 캐릭터들이 아무도 없죠. 네. 이 두 영화를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어서 일종의 재난 영화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조커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적 배경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화인데요. 저 영화를 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거는 1981년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라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아서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정신장애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웃음이 터지는 그런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마치 그 기침이 막 나는 것처럼 웃음이 막 터집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죠? 제정신이 아닌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혹은 뭐 누가 되게 불운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웃음이 터지면 이거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아서의 꿈은 코미디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노트에다가 코미디 아이디어를 막 쓰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집에는 홀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 늙고 병드셔가지고 이 아들이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서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서를 상담하고 처방하고 무료로 약을 주는 이 복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청년이 버티고 있었는데, 영화 딱 시작하자마자 그게 끊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당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약도 못 준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약을 못 먹으니까 이게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상태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이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 주인공이 요즘 말로 흑화된다라고 하죠. 점점 이제 폭력적인 캐릭터로 변해가요. 그리고 끝내는 조커라는 캐릭터로 탄생을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을 그리고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가 돼요. 그 영화는 조커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 감독들이 그냥 탈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캐릭터가 탄생했다라는 설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왜 81년이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선거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81년에 국회에서 그 연두교서라고 번역을 보통 해요. 연두교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걸 하는데, 그때 81년 초의 연설에서 레이건이 나는 앞으로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들어온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폭 삭감이 돼버렸어요. 레이건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고 그거를 자기의 경제정책에 반영한, 그래서 레이건 이코노믹스라고 줄여서 레이건오믹스라고 부르는 그 정책을 펼쳤던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같은 시대 영국에는 대처, 요새는 세처라고 발음합니다만, 세처 수상이 레이건과 함께 유럽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출범시킨 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 기점 그러면은 80년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조커라는 영화는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지점, 그 지점에서 생겨난 재난의 출발 지점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어떻죠? 기생충도 뭐 몇 년도가 배경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짐작 다 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거는 대충 우리가 90년대 후반 정도로 잡잖아요. 그죠? 네,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IMF의
리드 하에 우리가 우리의 경제 구조를 다 싹 바꿔야만 했고, 그때 바꾸는 방법론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단 말이죠. 다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바뀌었죠. 그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가중됐다라는 거죠. 해고가 쉬워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진 상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당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에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타격이 크죠. 그래서 최근에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봤더니 영국인가 뭐 어딘가에선 자영업자들한테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대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사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는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돈 너무 많이 쓴다고 난리고 기재부는 뭐 맨날 나라 곳간이 빈다고 걱정하고 한다고 이런 비판 기사를 썼는데 그 이제 댓글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거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적으니까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그 정도의 돈을 주면은 진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다르다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MF 이후에. 그래서 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그 지하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송강호의 주인공 가족도 그렇고 다 자영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그런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그 지하실에 사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반지하에 사는 송강호의 집도 대만 카스테라 사업하다가 망한 뒤로 사실상 재기를 꿈꾸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간단히 말하면 계획이 없는 삶을 사는 가족들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대만 카스테라 사건이라는 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핫 아이템 그래서 누구나 막 우후죽순으로 그걸 창업했었어요. 장사 잘 된다고. 근데 뭐 대만 카스테라 그 안에 기름이 뭐 식용이 아닌 기름이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뭐 얘기가 돌면서 갑자기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십수년이 지난 뒤에 연쇄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의 귀결점을 보여주는 영화가 저 기생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계획을 이제 한번 세워보려고 저 집 아들이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계획이 다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되게 감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집을 일으켜보려고 당연히 범죄지만 범죄라는 자의식 별로 없이 이제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가족을 그 부잣집에 사기 고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원래도 망한 집이었는데 더 망했죠. 어떻게 망했냐면 아버지는 살인자가 됐죠. 그 부잣집 누굴 찔렀더라? 부잣집 그 주인을 찔러버렸고, 그죠? 내용, 영화 다 아실 테니까 줄거리는 생략하고. 아버지는 살인자가 돼서 그 집 지하로 숨어버렸고, 누나는 죽었고,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은,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던 가족이 계획을 한번 세워봤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커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인공이 나는 코미디언이 돼야지. 지금 내가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국가 북주정책 삭감되고 위기가 닥치고 뭐 등등등 하다가 결국은 이 인물은 살인자가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송강호처럼. 송강호도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 같지만 같은 해에 개봉했다는 공통점 외에도 신자유주의 이후에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과장이 돼 있죠. 그죠? 누구나 뭐 계획 세운다고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끔찍하고 슬픈 영화들인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재난영화냐면 재난 상황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집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옥상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린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죠? 집이 물에 잠겼으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상태죠. 과거가 다 쓸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앨범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이 다 쓸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겠어요. 순식간에 미래도 다, 물론 제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만 보자면 미래도 다 쓸려가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상태라는 거는 시간의 논리에서 상상해 보면은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불가능해진 상태, 현재밖에 없는 상태, 이게 재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주인공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가 없이 현재만 있는 삶. 그럼 어떻게 되죠?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를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미래가 없으면 그냥 막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커의 주인공은 다 부셔,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웃음을 참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커가 된 뒤부터는 그냥 웃으면서 살아요. 언제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존재 같아요. 그리고 기생충에도 그 아버지는 살인을 하고 누나는 죽고,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알게 되잖아요. 그죠? 깨어났을 때 이 애가 반응이 뭐냐면은 웃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생충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깨어났을 때 정신 드세요? 뭐 경찰하고 의사가 막 이럴 때 내가 하고 이러고 웃어요. 그 웃음은 뭐겠습니까? 조커의 웃음하고 같은 겁니다. 미래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나오는 웃음, 허탈한 웃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영화가 지금 우리가 80년 이후에 40년 동안 어떤 재난 속에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재난성의 핵심은 미래를 빼앗겨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조금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앞 세대들한테는 다른 게 문제였다면, 다른 감정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또 전혀 다른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계획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은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 다음에 가장 명시적으로 처음에 딱 써놓은 권리가 뭐냐면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예요. 저런 게 있는지 저도 모르고 살았는데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저 조항을. 이 조항을 처음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국민한테 이런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걸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만이라도. 근데 보다 보니까 묘한 게 뭐냐면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하니까 뭔가 한 발 살짝 빼는 것 같아가지고 왜 저렇게 썼을까. 그래서 뭐 법학 논문 이런 걸 막 뒤져봤어요. 전공도 아닌데 헌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주관적 가치라는 겁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듯이 써놓으면은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할 권리라고 써버리면은 행복이 뭔지에 대한 답을 이 헌법이 해야 되는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행복이 뭔지 국가는 모르겠지만 그 행복을 당신이 추구할 수 있게 보장해 주겠다. 이 정도로 쓰는 게 맞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됐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인데 저 표현이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게 맞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에어컨 되게 서늘한 편이죠. 그죠? 약간 추운 분도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금방 시원해지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추워져요. 그쵸? 네. 나중에는 이게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늘 얇은 잠바를 하나 갖고 다녀요. 기차를 타면은 서울 갈 일이 있으면 기차 타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서울 지하철은 더 심합니다. 완전 냉동차처럼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타벅스 같은 데 들어가도 정말 서늘합니다.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제가 낮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땀이 막 범벅이 돼 있었어요. 제 몸이. 근데 그 앞에 에어컨은 없는 방이었고 선풍기가 있어서 이렇게 켰는데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데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여기 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글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떠오른 답이 뭐냐면 스타벅스에 들어갈 때는 금방 시원해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선풍기는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시원해지지 않아요. 대신 서서히 시원해지고 땀이 서서히 말라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다 즐길 수가 있고 그 과정이 왜 좋냐면은 나는 점점 시원해지고 있다. 점점 쾌적해질 것이다. 갑자기 누가 이 선풍기를 박살내는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나의 상태는 점점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를 기분 좋게 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선풍기 앞에 있다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정인 겁니다. 이거 뭔가 역설 같지만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허탈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 말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것은 행복할 권리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근데 제가 방금 규정한 행복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방은 스타벅스가 아니라서 아주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시원해질 거라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정말 큰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작지만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기대를 주지 않는 미래라면 그러면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선풍기 앞에서 몇십 번을 생각해서 떠올린 내용이었는데 이미 50년 전에 누군가가 다 했던 생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죠. 존 롤스의 정의론에 보면 좀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는 합당한 신념. 그래서 신념이라는 건 그냥 좀 의미를 낮춰서 믿음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계획.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계획은 안 되고 내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5년짜리 정기적금을 들어놓으면 5년 뒤에 목돈이 얼마 생기니까 이걸로 뭐 작은 경차 하나 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정기적금을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위의 세대들은 자기 전에 통장 열어보고 자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자가 붙고 이런 게 지금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뭐 몇백만 원씩 올라버리는데 뭐. 그 다음에 합리적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합당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적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세대들도 그렇고. 극단적인 대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종교에 빠지는 거죠. 나쁜 종교. 신천지 같은 거. 작년 초에 뭐 사회적으로 난리였죠. 신천지가.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여기에 신도의 비율이 청년 비율이 아주 높다라는 특이한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청년 학생들 중에 신천지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교수들끼리 하면서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학교 안에 신천지 신도들이 막 포교를 하러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참 나빠요. 이 종교는. 왜 나쁘냐면은 왜 청년들이 많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절묘하게 건드려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심리 상담을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새 많이 불안하시죠?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이러면서 접근하면서 설문에 체크 같은 거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공감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포섭을 한대요. 그리고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뭐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뭐 2,000명을 곱하고 어쩌고 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만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지. 근데 그 14만 4천이라는 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딱 해석을 하고 야, 너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명을 들어가야 된다. 우리 신천지 신도들만 14만 4천 명을 딱 꾸려가지고 저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한 다음에 무슨 이게 뭐 같죠? 무슨 회원권 같은 거예요. 지금 14만 3,995장까지 이미 나갔고 5장 남았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도를 데리고 와야 돼요. 피라미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불안한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행복한 미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구원받을 미래.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가족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은 취직이고 시험 공부고 다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를 팔아먹는 종교인 겁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건 뭐 극단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안은 이거죠. 그냥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은 정글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니까 무조건 노력하자, 이 길로 가는 거죠. 능력주의라는 말 요새 많이 쓰죠.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핵심은 승자 독식, 승자가 가져가고 패자는 할 말 없다, 이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시험이고. 이 이데올로기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너무 깊숙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이거 외에 다른 건 상상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공정을 얘기할 때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죠. 능력대로 평가받게 놔둬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순간 불공정해진다. 라고. 임경묵이라는 분이 지금 20대인데, 임경묵. 청년 논객인데, 이분이 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능력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불안이다. 워낙 불투명한 거 투성이기 때문에 시험 보고 점수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 것만큼 명확한 게 없다, 세상에. 이 명확한 거는 안정감을 준다. 근데 갑자기 뭐 기성세대들이 제도를 바꾼다, 뭐 격차를 줄인다 이러면서 거기 손을 대면 이것조차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한 것이 돼버린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이게 청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제도 같은 데 손대지 마라. 그냥 지면 패배를 받아들일 테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뭔가 시스템에 손을 대가지고 불안정해지는 게 더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능력주의라는 게 과연 최상 이데올로기냐 요새 많이 얘기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주로 비판을 하는데, 능력은 재능 플러스 노력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두 가지가 남보다 뛰어나면 큰 보상을 받고 남들과 구별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재능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거잖아요. 100명이 사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노래를 잘하게 태어나고, 뭐 나머지 5명은 춤을 잘 추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일정 비율로 자연에 의해서 우연히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재능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타고나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는 운인 거예요. 운. 내가 왜 하필이면 공부를 잘하는지, 수학을 잘하는지, 내가 왜 노래를 잘하는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트레이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능은 선물이기 때문에. 기프트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고마워하면 되는 거지, 그냥.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뭔가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남 무시하고, 남들의 100배의 연봉을 받고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반박이 당연히 나오죠. 노력은 내가 하는 거니까 노력에 따라서 차등을 받는 건 당연하다. 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도 할 수 있는 환경과 아닌 환경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 사람들이 잘 못했는데요. 요새는 많이 해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학생하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야 되는 학생하고 누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성적 장학금을 받아갈지는 너무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운 좋게 태어났구나. 이 생각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씨가 능력주의만이 정의롭다면서 지금 뭐 모든 걸 능력주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자기 책에도 쓰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민주당의 의원인 이탄희 의원, 전 판사, 그분도 만만치 않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판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탄희 의원이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자기의 노력을 얘기할 때 이탄희 판사는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과 노력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은 차등적인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받는 보상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과잉 보상을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덜 받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시장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야, 그럼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다 끌어내리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 평등 원칙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부 끌어내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결국은 발전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엔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단, 과잉 보상이 될 경우에는 환원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대로 가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뭐 1년에 무슨 1억을 번다. 근데 누구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 라고 하면은 몇 배 차이죠? 이 차이는 이렇게까지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직업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져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격차를 줄여야 되는 거죠. 제일 적게 받는 사람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의 격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사람의 능력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 능력 차이는 존중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2배든 3배든. 근데 연봉은 20배, 30배 차이가 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재난적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독재, 탄압 이럴 때는 이제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감정이 생겼지만 지금 다르겠죠. 두 가지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감, 하나는 혐오.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대 그리스까지 갈 수 있어요.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비극 장르에 대한 이론서인데요. 비극을 보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지고 타인의 불행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막 울기도 하고 막 무서워도 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론서에도 분석을 한 겁니다. 보니까 두 개의 감정을 느끼더라. 하나는 연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주인공이. 하나는 공포. 비극은 타인의 불행을 보는 거니까 저 불행이 나에게도 닥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연민과 공포를 아주 강하게 느끼고 이야기가 끝나면은
이 울고 떨고 하고 난 뒤에 연극이 탁 끝나면은 뭔가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된다. 격렬한 감정을 분출하고 나면은 인간은 해소가 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혹은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나고 뭐 두렵고 한 이야기를 자꾸 보게 되는 거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입니다. 이 정서적 작용을 뭐라고 하죠? 카타르시스. 요즘도 쓰는 말이죠. 저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 궁금하게 했던 바로 그 개념인데, 근데 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보다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기 표시를 해놓은 건데, 연민은 언제 생기느냐? 부당하게 불행을 겪는 사람에게 향한대요. 나쁜 놈이 불행해지면 그거는 정당하게 불행해진 거니까 연민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천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연민의 감정에는 언제나 부당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밑에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불행에서 느낀다. 비극의 주인공이 외계인이다. 그러면은 그 불행을 보고 내 불행인 것처럼 두려워지고 그런 정도가 확 떨어지겠죠. 근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 인간이고, 게다가 아시안이고, 심지어 한국 사람이고, 뭐 그 밖에 나와 비슷한 조건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공포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느끼기 싫은 사람은 이 유사성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겠죠. 뭔가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로 넘어올까봐 유사성을 없애려고 하겠죠. 저 부분을 주목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민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과, 저 사람 나랑 비슷한데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극을 볼 때 한 사람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낀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하고 있지만, 연민을 더 강하게 느끼는 연민의 인간과 공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공포의 인간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발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서울역을 걸어가는데 그 서울역에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신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그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어떤 아빠는 아이한테 저 모습을 보라고 하면서, 얘야, 저분들을 봐라. 저분들은 사업에 한번 실패했거나 뭐 가족과 헤어졌거나 인생에서 한두 번의 실패를 겪은 분들이다. 근데 사람이 인생에서 한두 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건 부당한 거다. 사회가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부당한 사회라는 뜻이다. 이건 바꿔야 된다. 라고 아이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아이는 부당함을 느끼면서 분노할 거고 연민의 인간이 될 겁니다. 근데 다른 아버지도 상상할 수 있죠. 애가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보지 마. 일로 와. 손 잡아 끌면서 가까이 가지 마. 왜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거리가 좁아지면 유사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가 전염병처럼 건너올 수도 있으니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애한테 얘기하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최대한 저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과 너의 공통점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울타리 높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점점 고층으로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타인의 불행이 절대 나에게 건너올 수 없을 만한 곳으로 자꾸 옮겨갑니다. 두려우니까. 이게 두려움의 인간, 공포의 인간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이를 만들지는 너무 뻔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견딜 만한 사회가 될지도 너무 뻔하죠. 이런 고민을 옛날부터 했어요. 고대 시대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1700년대부터. 철학자들 중에 1700년대에 영국,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중에 왼쪽에 있는 책을 쓴 분은 데이비드 휴м,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 하나로 묶은 책이 저 책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오른쪽은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청년기에 쓴 책인데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났지만 서로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학문적인 동지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탐구했던 주제가 바로 저겁니다. 심퍼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 앞에 SYM 요까지는 with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ith, 함께. 그래서 학술 행사 같은 거 할 때 심포지엄이란 말 쓰죠. 그 앞에 저 단어가 붙는데 심포지엄은 같이 모여서 즐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잔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쓴 심포지엄이라는 책을 우리가 향연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파시라는 거는 파토스에서 온 말입니다. 파토스. 페이소스라고도 하고 감정이란 뜻이에요. 감정.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감정을 느끼면 텔레파스입니다. 옆에서 같이 느끼면 심퍼시예요. 이건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동감이라고도 하고요. 동정이라고도 하고 뭐 공감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근데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인문학 서적을 보다 보면은 저 단어들이 막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요새 또 유행이거든요. 저 키워드가.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이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색인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근데 저거를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심퍼시라는 거는 타인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건데 이게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공감이란 뭐냐? 1번 질문으로 가보면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상태에 있을까? 어떤 감정일까를 추정하고 상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할 때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은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 이걸 떠올려서 그때 내 기분이 어땠던지를 상상을 해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기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그 감정을 재생시키는 거. 이게 심퍼시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이를테면 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이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감정을 모를 거예요. 그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위로를 해줘야 될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엄청나게 아파서 이대로 애를 보내나 싶었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 기억을 재생시켜야 되겠죠. 그때 내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상상을 해내고 이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야 되는 자기 몸을, 감정을.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상상력이 없는 걸 지어내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타인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상력.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상상이라는 게 뭐 쉽나요? 그죠?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의가 없으면 못해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비슷한 일이 없었나를 상상해야 되는데 없으면은 훨씬 어려워지겠죠, 공감이. 그러니까 경험의 양이 많은 사람이 공감을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경험을 늘려놔야 되는 거죠. 공감을 잘하고 싶다면. 영화도 많이 보고 소설도 많이 읽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실제 겪은 거하고는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 감정을 이해 못하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3년 전에 썼던 책의 주제가 그런 건데 타인의 슬픔에 공감이 잘 안 되면 공부라도 해서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저도. 근데 우리는 왜 공감을 하느냐?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공감을 하는 순간 좋대요, 기분이.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공감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걸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만족감을 얻습니다. 피차 일정량의 긍정적인 감정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는 사람 옆에서 같이 손잡고 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고통스럽게만 한 게 아니고 약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 공감 받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신랄하게 얘기하면 공감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만족감을 가져가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걸 비난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죠. 타인의 기쁨과 슬픔 중에 무엇에도 공감하기 쉬운가? 이런 질문도 두 사람이 던지는데 뭘 것 같으세요? 이거 생각보다 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책에 뭐라고 썼냐면 슬픔에 공감하는 게 더 어렵다고 돼 있어요. 2배나 더 어렵대요. 심지어 2배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써놨어요. 기쁨에 공감하는 거는 질투의 방해만 받지 않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누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같이 막 웃게 되는 그런 상황. 질투의 방해만 안 받으면. 질투의 방해가 되게 심하죠. 내 친구의 즐거운 일에도 희미하게 질투가 생기는데, 그죠? 슬픔은 더 어렵대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 내재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뭐 이런 내재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아무튼 어렵다, 슬픔이. 공감에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감에 성공하면 서로 좋은데 실패하면 서로 나쁘겠죠. 피공감자, 그러니까 공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좋냐?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훨씬 큰 고통과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이 더 배신감이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절친이 있는데 제3자가 있어요. 내 친구한테 제3자에 대해서 내가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야, 너 걔 알아? 걔 내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애 같던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내 친구가 난 별로던데? 라고 하면 넌 걔가 좋아? 뭐 이러면은 기분이 어떻죠? 안 좋지 당연히. 그죠? 안 좋겠죠. 근데 아주 많이 안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별로였어? 나는 좋던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되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나 걔 너무 싫고 막 걔만 보면 짜증나고 이런 얘기를 실컷 했는데 내 친구가 뭘 그렇게 싫어하냐,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애 같던데,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내가 느끼는 기분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친구가 누군가를 욕할 때는 내가 이 친구를 아끼면 어쩔 수 없이 좀 동조해서 같이 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안 하면 너무 섭섭해하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긍정적인 감정에 공감을 못 받을 때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을 못 받을 때가 훨씬 자신에게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에 대해서 공감을 못 받을 때보다 슬픔에 공감을 못 받을 때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피공감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슬픔에 공감을 못 받을 때 특히 매우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네가 누군가가 정말 싫으면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슬픔에 처절하게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왜냐면 그게 상대방한테 큰 충격이 되니까. 가서 너 되게 힘들어? 요새 힘들어 보인다. 요새 힘들어. 라고 했을 때 그게 뭐가 힘드냐?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엄살이야? 똑바로 정신 차려! 이러고 가버리면 정말 상처받는 거죠. 공감자도, 공감하려는 사람도 공감에 실패했을 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아까 했던 설명을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공감에 성공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죠. 실패하면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유쾌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공감에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마음 편해지겠죠. 어떤 식으로? 뭘 저렇게까지 슬퍼하냐? 왜 저러냐? 라고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같이 울고 뭐 그랬는데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그런데 아직도 유가족들은 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내 주변에 또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갑자기 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지겠죠? 나는 공감에 실패하고 있구나 이제. 그럴 때 그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가족을 욕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러고 있네? 돈도 뭐 배상금도 얼마 받았다면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함으로써 자기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유가족, 무슨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 불행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공감은커녕 이상한 혐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이상한 비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슬픈 사람을 만난다. 근데 그 사람이 슬픔을 격렬하게 표현하지 않고 뜻밖에도 슬픔을 잘 참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뭐라고 표현하죠? 의연하다. 슬픔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비정한 인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슬픔에 의연한 모습을 취하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요. 왜 우리는 슬픔을 낮추는 사람을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 나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만큼 슬프면은 내가 50밖에 안 슬플 때 나는 50의 격차 때문에
아, 나는 공감 못하는구나 라고 자괴감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한 55 정도로 만들어서 내 앞에 딱 나타나주면 그럼 나는 이 사람과 거의 55 대 50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슬픔에 공감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담을 덜어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 유가족을 혐오하는지, 왜 슬픔에 의연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지 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 조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도덕감정론. 170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200 몇십 년 전 책이에요. 이미 다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왜 슬픔에 공감하기가 더 어렵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시인인데요. 시 제목은 솔리튜드, 고독인데,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첫 두 줄이 나왔었어요. 저 구절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웃어라, 세상이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두 문장? 네.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아까 딱 그 말이죠. 그죠? 기쁨에 공감하기 쉽냐, 슬픔에 공감하기 쉽냐. 거기에 대한 답이죠.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는다는 것은 공감받을 것이다. 울면 아무도 너에게 공감 안 할 거다. 혼자 울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가 뭔지가 그 밑에 있어요. 슬프고 오래된 땅, 이 세상. 환희는 빌려야 하지만 고난은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 세상 살이가 기본적으로 슬프다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 이거는 종교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기본 전제 중에 하나가 인생은 고통이다 잖아요. 불교의 기본 명제도. 그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이 부족한 세상이기 때문에 기쁨은 빌려서라도 느끼고 싶어져서 남이 뭐 좋은 일 있으면은 야, 너 왜 웃어? 뭐 좋은 일 있어? 같이 좀 웃자라고 하면서 기쁨은 나누게 되지만 슬픔은 내가 이미 충분히 슬프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울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슬픔에 대한 공감이 더 어려운 내재적 이유와 외재적 이유가 있다고 하면 외재적 이유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 뭐 등등등 이렇게 되면 경쟁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고난의 양이 개인적 고난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하자면은 재난 상황일수록 공감이 더 강화돼서 함께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각자 너무 힘드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듦이 왜 힘든지 원인을 찾고 싶어지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혐오의 감정을 발산하고 싶어지겠죠. 코로나만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를 촉발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언제나 그렇죠. 내가 힘들면은 원인을 찾습니다. 어디선가. 극단적인 경우가 칼 들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찔러 죽이는 그런 거잖아요. 원인을 못 찾겠으니까 그냥 아무나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과 혐오 두 감정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세상이다. 사례를 하나 소설에서 한번 가져와 보면 황정은이라는 작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저한테 뭐
요즘 작가에 대한 추천 부탁하셨습니다만, 저는 2010년대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소설 많이 쓴 작가 중에 하나로 황정은 작가를 꼽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자기 세대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가장 잘 쓰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 전성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잘 쓰게 될지 아니면 이게 절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에 쓴 소설인데 꽤 이제 벌써 오래됐죠. 양의 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 왼쪽 책 말고요. 저 오른쪽 책 제목은 아무도 아닌이라는 책인데 아무도 아닌 소설집인데 저기에 저 작품이 실려 있으니까 저 책을 사시면 됩니다. 왼쪽 책은 저 작품만 실려 있는 책이에요. 가성비가 떨어지죠. 저 오른쪽 책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2010년대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황정은 작가가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저게 대표작 중에 하나로 남을 거예요. 정말 좋은 소설들만 모여 있습니다. 저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양의 미래라는 소설인데 주인공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되는 주인공이에요. 여성 청년 노동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노동력이 없어요. 어머니는 환자고 아버지는 다쳤고 이런 집입니다. 그래서 직접 돈을 벌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일을 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짓눌려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서점에서 일을 하는데 지하에 있는 서점입니다. 햇볕이 안 들어오는. 그래서 되게 우울한 상태로 서점 일을 보고 있는데 신간의 책방 같은 이런 서점이 아니고 그냥 책을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서점. 그래서 사장이 늘 이렇게 쪼는 그런 서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녀 하나가 들어와서는 그 서점에서 담배도 같이 팔았는데 언니 담배 하나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인공이 너한테는 담배를 팔 수가 없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저쪽에 서점 입구 쪽을 이렇게 보니까 키 큰 남자애들이 한 두 명 정도 서 있는 거예요. 이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어요. 눈치를 챈 거죠. 쟤네들이 얘를 협박해가지고 쟤네들도 고등학생쯤 되면 담배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담배 심부름 시켰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근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증거도 없고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그런 거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내가 경찰서도 갈 수도 있고 증언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해요. 또 어떻게 됐냐? 다음날 소녀가 실종이 됐어요.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들른 곳이 여기라던데 이러면서 이제 주인공하고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몰라요. 그냥 왔다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죄책감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생각도 계속 드는 거죠. 괴로운 상태로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 사장이 나한테 아주 하기 어려운 일을 시켜요. 뭐냐면 그 소녀의 어머니가 실종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피켓 같은 걸 들고 서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라졌으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은 서점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겠죠. 영업에. 그러니까 사장이 저 아줌마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래서 이 주인공한테 야, 너 가가지고 저 아주머니 좀 딴 데로 가시라고 해. 이 부탁을 이제 한 거죠. 얘는 사장이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가요. 이 어머니는 거의 넋이 나간 채로 들고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갑니다. 가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줌마, 어쩌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나와보지도 못해요. 종일 햇빛도 받지 못하고 지하에서. 네? 따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왜 여기서 이래요? 재수없게. 나에게 뭘 했느냐고 묻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왜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하죠? 진주, 아줌마 딸. 걔가 누군데요? 아무도 아니고요. 나한테는 아무도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대사예요. 이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 한 말을 소설에 쭉 써놨어요.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를 삼키고 그냥 그 길로 이 주인공은 돌아서서 서점으로 안 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사장한테 혼날 거니까. 근데 차마 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아까 그 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고난은 이미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환희는 빌려야 되지만 기쁨은 고난은 이미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혼자 울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원래 따로 있고 냉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냉정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인공이 뭐 나쁜 애인가? 누구도 이 주인공을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행동을 했지만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 진주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잘못했죠. 이 주인공이. 그때 경찰에 전화 한 통만 했었어도 진주가 실종 안 됐고 만약에 죽었다면 너무 끔찍한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주인공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림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만평인데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올 초에 매일신문에서, 대구 매일신문에서 신문에 실은 만평인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토지 공개념에다가 공자를 지우고 독재라고 써놨습니다. 토지 독재 개념.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건보료라고 써 있어요. 건보료. 건강보험.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시민 옆에는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 모르다가 이 그림 보고 알았는데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종부세라는 게 뭐냐.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주택이 9억이 넘으면 세금이 붙어요. 부자들한테 매겨지는 세금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2%밖에 없었어요. 2% 정도였는데 올해 부동산이 너무 뛰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갑자기 자기 집이 9억이 넘어간 사람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금 대상자가 3.4%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론이 좀 안 좋아졌어요. 내가 갑자기 왜 종부세 대상자가 되냐.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은 이거는 팔지 않는 한 이익이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 게 아닌데 아직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죠. 근데 1주택자는 9억을 넘어도 감면 혜택이 많아가지고 거의 세금을 안 내요. 만약 9억 5천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은 1년에 내는 세금이 3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뭐 주택이 많고 이러면은 이제 세금이 좀 세게 매겨지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은 지금 아닌 밤중에 9억 초가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가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2, 30만 원 내는 거 혹은 뭐 더 많아야 뭐 몇백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다 비유를 했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80년 5월 광주에서 그 찍힌 사진 중에 하나 기억나시는 그 사진이에요. 거기다가 위에다 트레이싱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을 따가지고 그린 만평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정책은 국가폭력 같은 것이다.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잔인한 살상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는 비유가 이 그림 안에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관계도 틀렸고, 일단. 1주택자는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 비유 자체가 정당하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다들 분노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화나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근데 왜 안 되냐면, 비유는 A는 B다라는 비유를 할 때는 A와 B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금 정책이 폭력적이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80년 5월 광주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 정책은 80년 5월의 국가폭력 같은 것이다라는 비유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A는 B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유는 언제나 B는 A다도 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서 연결시켜 놓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하신 분들의 고통은 종부세를 내는 정도의 고통이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 그린 사람은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매우 부주의한 비유를 쓴 건 사실이죠. 비유의 원리를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는 아무데나 빗대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피곤해. 이런 비유를 쓸 수 있나요? 무슨 위안부 소녀처럼, 용산 참사 때 희생된 사람들처럼 이런 비유를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왜 안 쓰냐면은 나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쪽 저울 위에다가 뭘 얹어놓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걸 얹는 순간 저 고통, 저 슬픔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게를 다는 일이 돼버리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일반화하자면 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너무 중요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인 거죠. 자기 고통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자영업자들 힘들다 이런 기사 같은 거 댓글 들어가 보면 거기도 정말 잔인해요. 너희들만 힘드냐 이런 댓글이 있고 그래도 맛있는 집은 지금도 장사 잘만 되더라. 니네 집이 맛이 없는 거야. 이런 댓글도 있고 같은 원리인 거죠. 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막 비판, 타인에 대한 되게 가혹한 비판을 너무 많이 한다 요즘에. 그런 얘기인데요. 비판은 필요하죠. 인문학에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인문학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타인을 깔아뭉갰으로써 내 몫의 쾌락을 가져가는 그런 비판들이 요새 너무 많다는 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쓴 글인데요. 저 나쁜 비판의 잉여 쾌락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재난시대의 윤리라는 건 뭘까? 억압의 시대에 존재했던 부끄러움의 윤리, 수치심의 윤리,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고통으로 평가하기, 시민적 수치심,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고통으로 평가하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발상을 떠올린 것인데요.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작가예요. 제임스 볼드윈. 1955년에 쓴 책 중에 한 권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라고 하는 시대는 언제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참 흑인 민권 운동 하던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활동했던 작가고 흑인 인권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혐오에 집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다. 이유가 뭔지를, 왜 이렇게 혐오하는지를. 그랬는데 알게 된 게 있다. 여기서부터 답이에요. Because they sense, 혐오하는 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뭘 알고 있냐면 Once hate is gone, 증오가 사라지면 They will be forced to deal with pain. 고통과 대면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증오가 사라지면 고통과 대면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놈들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고 무슨 백개문들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증오하는 에너지로 삶을 버틸 수 있는데 이 증오를 없애버리면 뭐가 남냐면은 내 삶의 고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았던, 외면하고 있었던. 거꾸로 얘기하면 내 삶이, 내 신세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외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열심히 증오하고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흑인을 가장 많이 혐오하느냐? 가난한 백인들이에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혐오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이분은 흑인이니까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혐오의 대상이 됐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찾은 답이 뭐냐면 흑인을 혐오하는 놈들은 다 악마다. 그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는 것은 자기 고통을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거 뭐냐면 저 사람들은 악마인 게 아니고 힘들어서 저러는 거구나. 자기의 고통 때문에 나를 혐오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인 것이 혐오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혐오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혐오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다 혐오하는 혐오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힘든 걸까? 저 사람은 왜 힘든 걸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치에 저항했던 목사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설령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 다른 사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멸시할 만한 요소가 저 사람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완전히 낯선 게 아니다.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멸시는 답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로 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사람, 나쁜 일 하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든 말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제임스 볼드윈의 말하고 통하는 데가 있죠. 저 사람이 혐오 뒤엔 어떤 고통이 있을까? 이런 질문. 고난으로 평가하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힘든 상황, 재난 상황이든 뭐든 간에 그럴 때 서로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면은 고통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고통의 소통. 뭐가 힘드십니까? 저는 이게 힘듭니다. 저는 이게 힘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병실에 같이 누워있는 환자들처럼. 저기는 암 환자고, 저기는 뭐 간경하고, 이러면 같이, 오늘은 몸이 좀 어떠세요? 이런 얘기만 서로 하지. 당신 대통령 누구 찍었어? 너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방식,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소통을 해야만 뭔가 답이 나오지. 프랑스어로, 어떻게 지내? 라는 인사 같은 거, 이거 프랑스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당신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그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지내라는 말은 그냥 지내고 있는 현황에 대한 질문일 이것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프랑스어로 할 때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요새 뭐 힘든 거 없어?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What are you going through가 되는데 어떻게 지내? 근데 go through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요즘에 뭘 통과하고 있니?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시몬 베이유라는 철학자가 프랑스의 노동운동가이기도 한 그 철학자죠. 시몬 베이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웃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웃사람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다. 어떻게 지내? 라고. 물론 프랑스식으로 너의 고통이 뭐니? 라고 묻는 거. 그럼 그걸 물어주면 되는 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너는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죠. 너는 지지하는 정당이 뭐야? 너는 뭐 성 정체성이 뭐야?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야?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자기 연애 사건의 전말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무슨 뭐 좋은 회사 다니는 남자가 좋다고 와가지고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한심한 인간이었다면서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아니 너 저기 대전 출신이잖아. 근데 너 광주 출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 근데 나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5살인가 광주 와서 쭉 살았기 때문에 광주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래도 너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 사람이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더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광주 사람이라는 얘기는 너한테 뭐 그다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역 혐오 정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것까지는 참았대. 그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윤석열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이건 참을 수 없죠. 그죠? 광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또 어느 날은 자기는 80년 5를 생각하면서 광주를 존경한다고 그러더래.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헤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조차 창피하대요. 제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잠시나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잘했다. 잘 헤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헤어지는 것도 워낙 어려워가지고 계속 너를 괴롭히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자존심이 되게 센 남자여서 차였기 때문에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대. 근데 자존심이 세면 반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나 약간 걱정도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지역을 물어보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새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이런 얘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선배들한테. 너 요새 고민이 뭐니? 힘든 거 없니? 근데 되게 고마웠었는데 나중에는 선배들이 그냥 버릇처럼 하는 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너 요새 고민이 뭐니? 한 다음에 이제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서 우리 조직에 들어올래? 뭐 우리 조직이 좀 과격한데 뭐 이런 우리 동아리에 들어올래? 뭐 다 이런 식이더라고. 근데 뭐 우리 일상에서 그런 얘기 하기 좀 낯간지럽잖아요. 그죠? 너 요새 고민이 뭐니? 뭐 힘든 거 없니? 가족끼리도 잘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참 중요한 말이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싸우기가 어렵겠죠.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아마 울걸요, 다들. 인간이 생각보다 되게 약해가지고 누군가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있고 나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태도를 취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고통의 소통이라고 표현한 건데 뭐 되게 이상적인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80년대까지의 저의 선배들이 느꼈던 그 부채감과 결합되어 있는 그 수치심 말고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을 청년 세대는 느끼지 않으니까 느낄 필요도 없고 이미. 근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자산은 어떤 식으로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지금 맥락에 맞게. 지난 시간에서 미리 딴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번다. 그럼 내가 다행히 한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밖에 못 벌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나서 내가 3배나 잘났나? 저 사람보다? 3배 차이가 나는 건 이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 때문인데 바버라 에런 라이크 르포 쓰시는 분인데 엘리트 기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부자하고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90년대 후반쯤에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복지 예산만 축내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반감이 이제 들면서 아닐걸요? 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게 뭔가 실증적인 자료가 없어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데이터로 잘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싶은데 경험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제 되게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봤더니 한 뭐 1년인가 2년 동안 일을 해봤대요. 자기 주변에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경험의 결과 게으르기는커녕 너무 열심히 산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렇죠. 2잡, 3잡 뛰시는 분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하나? 열심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지. 근데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면, 이렇게 노동시간이 훨씬 길면 삶의 조건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적인 원인은 받는 돈이 너무 적어요. 기본적으로.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저임금이 너무 저임금이어서 일자리를 2개, 3개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벌어도 교육비 무슨 비해서 다 나가버리면은 결국은 제로. 저축도 못하고 이렇다라는 거를 발견하고 그걸 책으로 쫙 쓴 게 저 책입니다. 원제목은 그거예요. 돈 만드는 금속 이름이에요. 니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게 뭐냐면, 근데 동전, 푼돈. 그러니까 저게 동사로 쓰인대요. 그래서 사람을 뭐 푼돈처럼 대하는 이런 말에
그래서 제목을 따온 건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판은 노동의 배신이라고 제목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노동의 배신이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노동해도 배신 당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저 책에서 이분이 우린 다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수치심. 죄책감 말고 수치심이라고 딱 써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교하면서 죄책감은 한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모두와의 관계가 되기 쉽기 때문에 수치심이 더 힘든 감정이고, 그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분도 죄책감 금방 잊어버린다. 죄책감은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자신의 의존성에 대한 수치심. 저 사람이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내가 이만큼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80년대의 수치심은 프리모 레비의 그 수치심처럼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라는 수치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살아간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느끼는 수치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